인도는 세계 전략 인도와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 중국의 세계 전략, 1대1이라는 거죠. 미국은 시장 중심이야, 자유주의야. 이렇게 나름대로 세계적 차원에서 큰 나라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국가 전략, 큰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인도는 서구의 만학자들은 이제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런 게 없다. 좀 그런 이야기가 일반적인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인도는 많이 알려졌지 기동맹, 자기들이 기동맹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90년대에 이제 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신자유주의라는 문화에서 전략이라기보다도 미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에 편입하는 그런 시장을 쭉 따라가는 그런 수준에서의 전략들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국민회의당에서 BJP라고 하는 인도 국민당이 집권을 하고 초기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의석수였지만 1기, 2기, 3기가 지나면서 압도적인 의석수로 이제 되면서 모디 정부가 상당히 이제 인도의 지배적인 이제 정치 세력으로 이제 안정화되면서 그런 어떤 인도의 어떤 그 기존의 독립 이후에 국민의당, 인도 국민의당에서 보이지 않았던 외교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모디 1기, 2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미국 쪽에 붙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러시아에 또 가깝다. 또 한편으로는 또 갑자기 브릭스에 또 가깝다. 맞죠? 브릭스를 중심으로 중국하고 또 이렇게 관계가 또 됐다. 이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흐름이 없이 그냥 뭐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적인, 현실주의적인 맥락에서 보면 국제적인 역학관계하고 좀 잘 들어맞지 않는 그런 난맥상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과연 인도에는 그런 세계 전략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회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미국의 패권이 쇠락하면서 국제 질서의 무정성과 새로운 국제 질서의 출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가정을 하고요. 필자는 이와 같은 혼돈이 국제 질서 속에서 가극의 시대의 도래가 점점 더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 이건 이제 제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과연 인도의 대전략이 있느냐, 인도 외교 전략이 뭐냐라는 시선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인도가 최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동방 정책의 어떤 함의와 시사점. 특히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인도가 한 3년 6개월 동안 폐쇄했던 평양 주재 인도 대사관을 다시 활성화를 시켰거든요. 이러한 것들 큰 맥락에서는 인도의 동방 정책의 어떤 시작이 다시 한번 역동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의미를 좀 찾아본다라는 게 제가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에 가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인도에는 라마야라고 하는 그런 서사시와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건 소설책도 아니고 서사시인데 이 굉장히 긴 서사시가 인도의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드라마도 나오고 연극으로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사시의 어떤 흐름들과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서사시에 나타나는 어떤 전략, 원형을 좀 찾아보고 인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대전략을 생각할 때 나름대로 이제 참고할 만한 그런 시사점을 찾아보려고 이제 서사시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마하바라타에 있는
유명한 마하바라타 굉장히 긴 그 사가시인데 그 중에 바가바드 기타라는 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의 또 일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크리슈나라는 마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슈나는 사실은 이제 인도의 비슈누라고 하는 중요한 신의 한 사람이 사람을 크리슈나를 이제 환상이 되죠. 제가 앞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아르주나라고 하는 이제 왕자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이 왕자의 고민이 뭐냐면 아니 저 내가 다 아는 전쟁터에 막 가보니까 내 친구이고 내 동료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 다 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여야 되고 하는 그런 건데 막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딱 그 사람이 딱 멈칫하고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왕국을 차지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더럽혀진 승리에 기쁨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주저주저하면서 이제 뭐 이제 해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 크리슈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화면에 나오네요. 너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의무를 수행해라. 행동에 전념하고 결과는 신에게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은 뭐냐면은 마부, 크리슈나로 환생된 마부지만 사실은 이 비슈누라는 신이 그렇게 신과 인간, 왕과의 이렇게 대화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도 사람들이 어떤 대전략, 어떤 대목표를 할 때에는 참 물론 이게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원형에서 봤을 때는 의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힌디어로는 산스크리트를 다르마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는 뭐 국민 의무 뭐 이런 의무가 아니라 어떠한 그 사회적인 관계에서 본인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걸 업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동은 이 다르마하고 철학적으로 이제 다른 개념이 까르마라고 하는데 이 까르마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행동은. 그거는 신의 영역이다. 그렇다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늘날의 현실주의하고 좀 맥락이 닿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얘기를 얘기하는 인도에서의 어떤 그 전략적 선택의 기준에 있었을 때는 마치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어떤 행동보다는 그 다르마라는 거에 대해 삼위 어떤 그런 개념에서 행동이 정당화되고 이해가 되는 거지만 그게 단순히 어떤 전략적인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핵심은 현실에서만 힘과 힘이 약각관계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더하기 빼기해서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익관계를 주거니 받거니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맥락적 관계에서 주어지는 의무인데 이건 좀 도덕하고 또 다른 그런 거죠. 도덕이나 윤리는 간섭화되어 있고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주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철학적인 의견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인도의 신화의 원형을 놓고 볼 때 인도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 중요한 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맥락에서 사역을 하는 건가를 신화적 원형을 참고하다 보면 조금 우리가 아까 제가 초기에 이게 인도가 현실주의로 갔다가 이 자유주의로 갔다가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갖다 도대체 이게 같은 사람에서 같은 정권에서 이게 말이 돼? 라는 그런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다른 맥락 자신의 가르마가 뭐냐 라는 그런 어떤 민족적인 의무가 뭐냐라는 질문을 볼 때 어떤 결과는 사실 구체적인 되는 거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맥락에서 이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현대 정치학적인 맥락에서 이론이 아니라 인도의 신화적인 맥락에서 접근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현대 정치에서는 가장 지배적인 감독이 현실주의.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국제기술은 무정부 상태인데 정글과 같은 상태. 그러다 보니까 힘센 놈이 장땡인 거예요. 그러면 약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 힘센 놈을 대응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끼리 연대를 해가지고 비슷한 힘의 크기를 이루어내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내 생명이 보장이 된다는 그런 원리거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더 복잡하게 약간의 그 행자 중심으로 발전시키면서 구성주의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걸 또 다른 걸로 얘기하면 보조주의적 이런 건데 이러한 어떤 물질적인 행위 중심의 어떤 맥락에서의 어떤 규정된 힘의 역학관계들이 물리면서 이런 것들이 행동이 결정되고 이익관계가 주거니 받거나 그러는데 인도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신화적인 문화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인도인들이 어떤 큰 전략을 세울 때 가치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러다 이제 이런 인도인들이 조금 약간의 그 사회 정책을 쓰고요. 3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면은 인도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대전략가, 승자정법이라든지 우리는 이제 좀 뭐가 이렇게 철학자가 이런 게 있는데 인도는 그런 이런 대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본론을 근거지을 만한 사상가나 이런 게 있는가라고 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없었어요. 사실 인도인들 사상가들은 전략이나 계획 이런 문제도 삶의 본질이 뭐냐, 왜 태어났냐, 우주의 본질이 뭐냐, 막 이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막 논쟁하고 이런 걸 그런 거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서 뭔가 뭐 계획을 세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전 그런데 인도인들한테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17세기 들어오면서 영국 제국주의가 들어오면서 식민지가 되면서 굉장히 물리적으로 억압된 상태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해방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이제 현실적인 이제 욕구가 생기면서 그런 요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게 하나의 어떤 전략이라면 전략이랄까요? 이런 이제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현실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어떤 뭐 전략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면서 근대에 와서 뭔가 이제 이러한 어떤 근대적인 맥락에서 내용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또 길게 얘기하면 또 다른 또 장면이 되기 때문에 제가 3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은 표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선생님, 이 표를 지금 생방송하는 게 아니라 녹화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 방식대로 그냥 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생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훅 지나가면 예. 편하시다 하시면 편하게 하나만 시간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만 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관심 있으실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요 사상가들의 이름을 가지고 좀 찾아보면서 이제 책도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이 힌두와 무슬림 간의 화합을 강조하면서 어떤 대전략, 이 힌두와 무슬림 간의 그런 어떻게 화합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대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카라 마차드 같은 사람. 그리고 스바스 찬드라 보스 같은 사람은 중요한 목표라든지 그 대전략을 이 사람은
무장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옳다. 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모란다스 크람찬 간디 자급자족 경제 또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로빈도 보시고 요구하시는 분들은 오늘 많이 좀 하시는데 요가를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또 목표다. 왜냐하면 인도인들이 아니 영국인들이 지배해가지고 이걸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이제 조선 그 공건 세력들이 외세에 침략하는 것처럼 이런 근데 모로코 같은 경우는 힌두 국가인데 힌두 민족들인데 힌두 문명이 최고다. 이게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제가 옆에 보면 RSS라고 있는데 이게 국민자원봉사단이에요. RSS. 이 RSS단은 굉장히 그 구구적인 단체예요. 파시스트처럼. 그래서 저 RSS가 간디를 총사 죽였거든요. 독립 직후에 간디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인도에 있는 그 백월드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카스트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하층 카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하리자 신의자시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같이 하나가 돼야 돼 이러면서 힌두 무슬림도 같은 신의자식이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구부 저 RSS 단원들이 간디가 힌두를 배신했다고 힌두이즘을 오염시켰다고 총을 죽여요. 그만큼 굉장히 구구적인 급진적인 거예요. 이렇게 오직 힌두 최고 오직 힌두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이 RSS 대빵이 지금 인도 수상 모디예요. 그래서 이 모디가 저 RSS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상이 됐어요. 이 모디가 수상이 되기 전에 구자라트에서 주수상이 됐는데 이때 RSS를 동원해가지고 무슬림들 갖다 수천 명을 학살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진화는 이제 무슬림으로서 이제 무슬림을 가지고 있고요. 빠텔은 초기에 인도의 내무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강력한 국가 다 쓸어버려 이런 아주 그냥 강력한 국가. 왜냐하면 인도가 500개의 왕국으로 이제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인도가 독립되기 직전에 영국인들이 아주 장머리를 잘 써서 인도가 이렇게 힘이 세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쪼개놔요. 다. 그걸 갖다가 500개의 왕국으로 쪼개놓고 거기에다 다 니네 왕이었지 그래도 왕 계속 해하면서 다시 너 왕 복위시키니까 그 왕을 다시 복권시키고 그걸 왕정복시키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막 인도 전체를 다 쪼개놔 버리죠. 그 정권을 넘기기 직전에 카스트를 쪼개는 건 있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티 같은 경우는 다시 이걸 신속하게 빨리 인도 하나로 통합해 주겠다 해서 그 다음에 라자고 팔라차리 이 사람은 시장님이죠. ML로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극장 모험주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트럭 주제예요. 사실은 그 레닌하고도 논쟁을 하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그 유명한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자였고 국제주의 1930년, 40년대 인도의 독립은 1924년도 인도 공산당이 처음 생겼는데 그때 해외에서 이제 인도 공산당 독립해서 나는 걸 이제 국제당하고 연결해서 그랬던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이제 모험주의로 이제 빠집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논문을 노사관에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타고로 많이 들어주시고 그 사람은 이제 인문주의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제 힌두의 고전을 통해서 이렇게 봤지만 이런 맥락을 통해서 인도의 여러 가지 그 계층, 층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도대체 이러한 사람들이 인도의 현대 오늘날의 정치 결정이라든지 국제 정치의 전략을 하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상적인 어떤 흐름들,
잔재들, 토대들이 오늘날 인도 현대 정치인들에게 다층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막 딱딱딱 시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랜덤한 이렇게 하여튼 포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내용을 보면 도대체 우리가 딱 봐도 이게 뭐 사회주의자도 있고 공산주의자도 있고 막 극단적인 막 우월주의자도 있고 또 이슬람 막 벌써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런 다양성 속에서의 어떤 전략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다. 인도 사람들이 사회를 챙기는 거죠. 상당히 좀 다층적이다. 그 뿌리 자체부터가 한국은 흑백 논리가 딱 굉장히 강한데 인도는 애시당초 그 흥망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면 이제 인도는 5페이지에 보면은 내로주의, 크게 보면은 신자유주의, 그다음에 수현실주의, 힌두민족주의, 단디주의 이렇게 이제 국제 정치 아까는 이제 어떤 대전략이라는 맥락에서의 사상가들이 어떤 편입을 찾는 것 같다면 지금은 국제 정치를 설명하는 이론들 중에서 지금 나름대로 좀 영향이 있다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로라고 하면 우리가 좀 많이 알다시피 평화주의자죠. 민족.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는 시장. 현실주의는 군사력, 강력한 국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표에서 OS 말씀드리는 뭐냐면 이 네로주의나 신자유주의나 현실주의자가 가정하는 국제 질서의 전제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무정부주의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야 될 것인가? 똑같은 일단 어떤 위험이라든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똑같은 거예요. 현실주의자나 네로주의자나 현실 시장 신자유주의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해결 방법은 네로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얘기해서 사회적 지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왜냐 인간은 좀 근데 시장주의자들은 그거는 시장으로 잘 할 수 있는데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 충분하게 먹고 살게 해주고 배불리게 해주면 싸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물건을 잘 조달하고 물건 잘 하면 되는 거야. 반면에 현실주의자들은 객떡 중요한 것은 돈이야. 돈은 어디서 나와? 힘에서 나와. 국가의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마르크스주의, 힌두민주주의, 단지주의는 좀 거의 다르죠. 이 사람들은 국제 정세를 보면 전제 자체가 달라요. 마르크스주의자는 저보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계급적 관점도 있고, 이 힌두민족주의자들은 그냥 뽕 맞은 것처럼 그냥 무조건 힌두이즘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힌두적 질서로만 돼 있으면은 이런 불안과 물릴수가 없는 건데, 이 힌두이즘은 오염됐기 때문에 그걸 복원시켜야 이런 식이고, 단디주의자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비폭력을 얘기하는데, 단디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사실은 산업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농촌경제의 그런 것, 옛날에 무슨 신문의 상록수 같은 그런 세상, 2, 3, 4에 마을, 농촌 중심의 마을 2, 3, 4에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자본주의가 그렇죠. 좀 이상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들이, 이런 담론들이 인도의 국제정치 성장하는 기본적인 가격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이러한 담론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주요 인도의 안보에 있어서 인도는 파키스탄, 중국, 미국, 요 제가 세 개를 했는데 이 파키스탄, 중국, 미국 요 세 개의 요소가 인도의 어떤 중요한 국제 정치나 대전략을 규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키스탄과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과 어떻게 지낼 것이냐,
미국과 어떻게 지낼 것이냐. 요 세 가지 질문이 어떤 그 차원에서 인도의 대전략들이 수렴이 되고 만들어져요. 물론 이제 밑에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동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이제 파키스탄 요인, 중국 요인, 미국 요인뿐만 아니라 동방, 그러니까 아시아, 동남아시아부터 아시아 지역의 요인까지 이제 더 이제 들여와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인 거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전통적으로 인도의 외교 정책이나 그 전략을 규정하고 있는 요소들은 이 파키스탄, 중국, 미국입니다. 왜 그러냐? 파키스탄은 우리처럼 남과북이 분단되는 것처럼 인도 입장에서는 원래는 하나였는데 분단국이 되면서 전쟁까지 치르고 전쟁 우리처럼 뭐 전면전은 치르진 않았지만 국지전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이제 무력충도 있었던 그런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키스탄의 어떤 안보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또 정책 지배자들은 파키스탄 요인을 가지고 선후에 활용합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총풍이나 북풍처럼 뭐 보수 세력들이 표 결집하려고 뭐 전쟁 좀 해달라. 요번에도 쿠데타 하면서 북에 뭐 무인기도 보내면서 일부러 이제 막 그런 폭력을 유도하면서 그걸 빌미로 뭔가 이제 국내적인 정치 불안을 하는 것처럼 이 파키스탄 요인을 보기 때문에 인도의 어떤 국내 정치에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정치인들이 파키스탄의 안보에 불려가지고 상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원래 처음에 중국하고 관계는 좋았어요. 처음에 49년도에 그 모태통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유엔에서는 중국을 국가를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중국을 공식적인 나라로 인정하는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네루가 인정해줬어요. 그거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고마워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판추실 선언이라고 5개 평화조약을 해가지고 이제 인도하고의 중국의 국경 문제는 굉장히 설린 의호에 야야 네가 좀 더 먹어 됐어 그냥 뭐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국경 문제는 뭐 워낙 인도나 중국이 땅이 크니까 그런 뭐 땅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국경선을 말이 좀 샜는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따 굉장히 선으로 나왔는데 영국 대령인가 수령 명령안이라 이 사람이 그냥 선을 그었는데 그 당시에 뭐 19세기 말에 뭐 비행기가 있겠어요, GPS가 있겠어요, 드론이 있겠어요. 해발 7,000m, 8,000m거든요. 가보면은 범죄 발생은 그런 건데 밑에서 보고 야 저기서 저 봉우리부터 저기 봉우리까지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실제 가서 깃발 꽂고 어느 봉우리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국경선을 그어다 보니까 서로가 다른 거예요. 야 저 봉우리에서부터 이 봉우리가 이거야 저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그 협곡이라는 게 그냥 봉우리하고 봉우리를 딱딱 찍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해발 7, 8km 어마어마한 그 대부분 협곡은 이게 막 특정이 안 되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과 인도가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서로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62년도에 현재 이제 그때 티벳 문제가 이제 좀 되면서 지금 전쟁이라기보다도 인도가 좀 너무 좀 의도적으로 도발을 한 측면이 있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인도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뭐 쉽게 이런 거에 한국 전쟁을 놓고 부침이냐 난치냐 이런 얘기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객관적으로 보면 물론 1차적인 물리적인 타격은 중국이 했지만 그러한 어떤 요인이나 그런 도발력은 자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도가 더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유목민들이 자꾸 막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걸 단속하고자 했는데 인도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방관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걸 좀 했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쟁을 계기로 이제 중국하고의 인도의
갈등이 이제 좋은 관계에서 갈등이 됐기 때문에 인도의 대전략을 세우고 있어서 중요한 요인입니다. 미국은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론, 신자유주의만 빼놓고는 모든 그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제국주의. 미국을, 그러니까 이유는 그 미국을 반대하는 이론적 근거는 제각각이지만 나타나는 그 형태는 미국을 굉장히 경계하고 저항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그래서 이제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인도의 정책 자율성 내로는 아무부터 이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신자유주의만 이제 돈 때문에 미국이 직접 투자했고 돈 때문에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인도의 대전략을 구성하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를 대전략을 바라보는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그 서사시 원형들, 그 다음에 설명하는 몇 가지 지배적인 담론들, 이런 담론들에 집합한 몇 가지 그 이론적 사주들과 인도의 대전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을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의 어떤 인도를 이해하는 배경이랄까요? 바탕이 되는 거고요. 제 이야기가 좀 전달이 잘 됩니까? 이해가 되나요? 네. 좀 어렵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하다가 좀 영어나 잘 이해 안 되면 어렵게 해주세요. 어렵게 할까요? 어렵게 할까요? 쉽게 하는 게 정말 어렵죠. 자, 7페이지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 인도의 대전략을 가지고 오늘날 이제 어떻게 이게 이제 지금 인도가 좀 돌아가고 있냐. 독립 직후에 비동맹이라든지, 그 다음에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의 몰락으로 신자유주의가 들어서면서 미국한테 붙는다든지, 9.11 테러가 되면서, 테러와의 전쟁이 되면서 또 미국, 이런 거는 다 이제 나름대로 빼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현재 인도의 지정학적인 사항은 어떤 것이며 과연 여기에는 인도의 대전략이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